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연경열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하고 나눌 그 주제는 여기 지금 R&D in Industry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넓은 광범위한 부분을 갖다 제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레이저빔 프린팅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넘기는 게. 네. 예. 제가 이 3월 중순쯤에 우리 그 최정호 교수님으로부터 이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안암 렉처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격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멘토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안에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 서너 번 멘토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에 제가 한 23년 정도 삼성에서 R&D 현장에서 지금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많은 시행착오하고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이 안암 렉처라는 걸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이 지금 굉장히 핫한 영역 그런 소개들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프린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린팅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사용하시고 사무실에 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아마 그 접하실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프린팅의 시장하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 저희 역사 속의 인물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의 인물 한 분하고요. 거기로부터 또 한 500여 년 전에 계셨던 그 인물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전혀 저한테 좀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딴 건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굵은 글씨로 쓴 것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위는 이 머티리얼 사이언스 프로그램에서 했고요. 이 부분은 이 밑에 이제 제가 녹색 글씨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Interdisciplinary Research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그 과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생물 포함해서 엔지니어링 쪽에 재료를 하시는 교수님 한 40여 분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 자신도 가서 뭐 저희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전 화학을 전공했는데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전기과 선생님하고 일을 하다가 졸업은 이제 화공과에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좀 뭐 시간이 꽤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학제 간의 어떤 그 리서치 어떤 그 환경을 갖다 경험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요즘 우리도 그 융합 학제가 많이 아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한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반도체로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 하다가 자동차 사업한다고 해서 자동차 갔다가 프린팅, 전자소재, 지금은 그 프린팅 쪽에 토너 쪽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R&D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런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 커리어 패스는 아니라고 지금 사실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런 커리어 패스를 갖다가 좀 지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일생 이로 한번
한 분야를 갖다 깊이 파도 사실은 부족한 판국인데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시스템하고 또 소재, 시스템 속의 소재. 해서 하지만 이제 지난 14년 제가 7월에 다시 전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화학회사에 있다가 하면서 그때 사실 제 스스로 정리한 게 그동안에 사실 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수차례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은 사실 소재를 갖다가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 자체는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아까 특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걸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희 그 프린팅 사업부에서 전자 프린팅 사업부에서 연도별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그 A급이라고 하면은 저겁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하는 건수입니다. 그 출원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지하게 많았죠. 완전히 그 양으로서 몰아붙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06년, 7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줍니다. 목표 건수가.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자도 삼성전자도 양 위주의 그런 출원 정책에서 질 위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반도체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쭉 이 쓴 특허는 사실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 팀워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팀 그 시점에 같이 일하던 그 팀으로서 쓴 그런 특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대학에도 좀 연구 풍토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게 계속 이 기사가 스크랩을 한 건데요. 지난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내 그 5개 대학에서 이공비에서 요구를 갖다가 했답니다. 미래사업부에. 미래부죠. 미래부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그 과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성과 평가에서 그동안에 논문 게재 건수를 갖다가 계속 하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지 않겠다. 제외를 하겠다. 이제 그런 변화를 한 거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던 그런 연구 풍토를 바꾸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그 특허 출원이 양에서 질로 바뀐 게 한 10여 년 전인데 삼성이 한 10년 전에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대학도 조금 시기는 조금 뒤에 좀 지연이 됐지만 아마도 뭔가 변화의 그 조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그 대학과 기업의 오늘 R&D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그 차이점을 갖다가 좀 보면은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 어떤 방식이 대학은 이제 논문을 아마 주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그 권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외부로 오픈은 안 돼 있지만 기술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 보고서는 정말 한두 장짜리 기술 보고서도 있지만 뭐 30장, 50장이 되는 그런 굉장히 방대한 기술 보고서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내부의 노하우로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업체에서 그럼 R&D가 어느 정도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SCM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가장 그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한쪽에서는 여기 이제 로 머티리얼입니다. 로 머티리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게 되겠죠. 매니팩처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즈 프로덕트를 만들고 소비자 손까지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그 제품의 흐름이 있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의 또 흐름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로 머티리얼 서플라이어들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얼마만큼의 물건을 만드는 그 로 머티리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측에서는 그 생산량을 갖다 어떻게 할당을 할 건지 그 생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자원을 갖다 효과적으로 할당할 건지 굉장히 많은 이런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물건을 로우 머티리얼부터 소비자 손까지 옮기는 그 매니징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 와중에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부품하고 시스템업을 갖다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소재 부품 R&D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시스템업, 자동차라든지 뭐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미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에서도 소재 부품 R&D를 합니다. 소제품 R&D를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소재 부품 자체를 자체 생산하는 거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소재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제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여기서 좀 하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업체에 가시면은 경력 개발 플랜들을 아마 각자 다 수립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연구 역량이 있고 나는 연구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혹은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재,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을 전공했으니까 화학 회사를 꼭 가야 돼. 혹은 부품, 시스템업이 있는데 이쪽에만 아마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그런 제가 걱정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소재 업체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전자에 있을 때 하고 신입사원들을 다 채용하는데 관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도리어 소재 업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과도할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많이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전자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 어떤 세트 업체에도 다 필요를 한데 실제로 전자에서는 많은 지원들을 안 해요. 지원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뽑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필요하다, 여러분들을. 여기 지금 사이언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소재업체든 부품업체든 시스템업, 심지어는 시스템을 메인으로 하는 업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난 4월 19일자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한 건데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익숙한 걸 겁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지금 롯데월드 타워죠. 잠실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스터빈입니다. 이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죠. 또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했고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저성장이 굉장히 이제 뉴 노멀이다. 그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과연 주저앉아야 되는지 여기를 어떻게 타파하고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저성장 국면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이는 이 책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해법으로서 국내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26분의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우리의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문제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갖다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 책을 봤는데 제가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고 또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은 여기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이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스터빈이지만 우리의 핵심 기술 중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고부가 가치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창의적인 개념 설계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단지 그 실험실에서 R&D를 갖다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필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을 하고 그걸 숙성시키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이제 스케일업 과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창조적 축적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주장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결국은 여기에 어떤 연장선에서 아마 나온 기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R&D, 기업에서 도대체 R&D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업에서는 제품 개발을 하겠죠. 여러 가지 뭐 프린터도 좋고 TV도 좋고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첫 단계가 이제 상품 기획을 하는 거겠죠. 상품 기획이라는 의미는 모든 게 이제 시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갖다 고려한 그 제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꼭 세 가지를 갖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땐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있는 품질하고요, 품질 목표, 그다음에 코스트 목표, 그다음에 딜리버리 뭡니까? 언제까지 개발을 완성할 거냐?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미트시키면 제품으로서 출시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미트를 못 시킨다, 그럼 결국은 아마 양산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이 QCD를 갖다 항상 우리 QCD 목표를 갖다 제일 처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 구현을 하고 양산을 하고 나중에 그 제품은 또 단종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이 기획이 되고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툴들 기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럴 겁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 사항에 대한 가시성, 영어로 하면 이제 뭐 비저빌리티가 되겠죠.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딜리버리 타임대로 해가지고 목표를 다 만족시키면서 완성시키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패스트 페일입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결국 2단계까지 왔지만 이거는 패스트 페일, 빨리 실패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기업체에서는 많은 이 식시그마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한때 이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그런 툴인데요.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시그마를 정리를 해보면 이 고객 중심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DMA, DV라고 이제 단계별 디파인을 해놨는데 이 각 단계는 또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포맷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제들 갖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 해결 그런 툴을 갖다 사용을 하죠. 통계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결국은 수익성을 갖다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식스시그마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이런 어떤 그 과제 PLC에 대한 과제 프로세스하고 이 식스시그마를 막 융합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론,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식도 많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식도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을 했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진들의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꼭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돼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많은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이죠. 뭔가가 부족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아마 다 따실 텐데 자동차 운전면허 따고서 바로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 시내 주행이라는 교육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시내 주행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도로에서 그 실제 상황을 갖다가 정말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유사한 내용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R&D도 그 실무를 할 때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죠. 그래서 실무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마 진행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 부닥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그 선배가 됐던 뭐 위에 계신 어떤 뭐 임원분들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기술 이전에 이제 우선 잠깐 요 내용을 보시면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집에서도 아마 요즘은 레이저 프린터 워낙 싸졌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실험실, 랩, 뭐 사무실에서 당연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프린터 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도 있어봤지만 자동차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들이 당연히 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LSU라고 해서 이게 광학입니다. 레이저 스캐닝 유닛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 메카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그런 메카닉스 이런 그 시스템들, 무빙 파트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더 말씀을 드릴 토너라든지 그 안에 또 관광체 드럼 이런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쪽이 굉장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복합적인 그런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특허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그 프린터 회사라고 하면은 대개 일본 회사들이죠. 거의.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HP하고 렉스마크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렉스마크도 얼마 전에 중국계 대만계 회사로 이제 인수가 됐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캐논, 샤프죠. 샤프도 중국으로 인수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이 많은 부분들을 따라왔는데 그 제품 중에 따라오지 못하는 게 프린터였어요. 사실은 중국이.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인수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M&A를 통해서 지금 해서 앞으로 이 프린팅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술이라는 게 지금 캐논, 리코, 제록스하고 후지 제록스죠. 결국 이렇게 거의 다 일본계들이 꽉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고 서로들 그 일본 회사들끼리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가지고 후발주자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굉장히 큰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이 삼성도 특허를 열심히 내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세탁기, TV 뭐 이렇게 있죠. 보급용 조그만 이 데스크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중고속기. 여기 사실 이제 카피어는 빠져 있는데요. 조립 점수가 비교가 안 되게 많죠. 카피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그 어떤 액세서리를 붙이면 거의 부품 수가 4,000개에서 8,000개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에 준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크루 종수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 시장을 갖다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그 IT 제품 비교해보면 이 X축이 그 시장의 지금 사이즈고요. Y축이 지금 그 성장 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터라는 게 이제 우리 TV, 삼성이 지금 TV를 거의 한 10년 동안 세계 1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TV 시장이 지금 110빌리언, 그러니까 1100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정도 되죠. 110조, 120조. 근데 프린터 시장이 한 13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TV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고요. 모바일 폰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 지금 B2B라고 되어 있는데요. B2B. B2B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보통 우리 제품들이 다 비즈니스 투 B2C라고 하죠. 커스터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데 이 프린터는 보면 85%가 이 시장의 85%가 B2B 시장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그 데스크탑 프린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거죠. 시장 포션으로 봤을 때 미미한 거고 실제 어떤 큰 기업체의 그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큰 카피어라든지 고속기 이런 것들이 거의 85%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모바일 폰이나 우리 태블릿을 보면 B2B 시장 사이즈가 한 4%, 17%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B2B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B2C는 굉장히 유행을 타겠죠. 여러분 뭐 스마트폰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갈죠. 그 정도로 유행을 타는데 B2B 시장이라는 것은 안정적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그 얘기는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프린터는 재미있는 게 그 프린터 세트를 파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카트리지라고 하는 소모품 비즈니스를 하고 지금 이쪽에 지금 복사기라든지 대형 기기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요즘은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어떤 수익이 많이 있고 여전히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그 세트보다는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수익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너죠. 소모품이라는 게 결국은 토너입니다. 여기 삼성 프린팅의 이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1975년도에 그 캐논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그 카피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시기에 IBM이라는 데서 레이저 프린터죠.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저 방식의 프린터를 처음 이제 출시를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그 팩스밀 비즈니스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사업을 시작한 거는 91년쯤이 되고요. 그 이후에 쭉 연도별로 이제 제품을 쭉 출시하면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세대 얘가 이제 카피어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카피어들을 갖다가 쭉 풀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10년 때 이제 중압 토너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너가 아까 수익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토너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쇄 토너라는 게 있고 중압 토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압 토너를 사업화해가지고 2010년도에 처음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압 토너가 탑재된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자체 기술을 가지고 이 레이저 프린팅 비즈니스를 갖다가 한 회사가 전 세계 유일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의 그 L 기업도 수십 년 전에 그 프린팅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하다가 수십 년 전에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고 삼성만 지금 유일하게 이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그 라인업을 보면 A4하고 A3가 있죠. A4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들 한 60ppm까지 지금 출시를 했고 그 이상 가는 뭐 70ppm, 100ppm까지 가는 그쪽에 이제 라인업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번 매출 규모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논이라든지 HP가 거의 뭐 한 25조씩 그렇게 14년 기준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굉장한 수익률도 거의 두 자리 수익률을 계속 아까 그 어떤 소모품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많이 올렸던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은 미미하죠. 지금 현재 매출 규모로 한 12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 마켓에서. 근데 12라고 하면은 정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거 30년 동안 저 사업을 포기 안 하고 유지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할 정도죠.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프린팅 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미미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들이 버리지 않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1, 2위 하고 있는 HP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IT 우리 그 컨버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몇 개 이제 프린터하고 카피어를 제외한 몇 개의 IT 제품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삼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모든 풀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컨버전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승부가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프린팅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서 퍼스트 티어로 꼭 도약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지금 뭐 지금까지 사설 좀 앞머리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시 그 프린팅에 대한 좀 옛날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목판 인쇄가 아마 중국에서 6세기경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해서 1234년 고려 인종 때 상정 고급 예문. 이거는 아직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만 저게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직지심체요절 1377년에
이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구텐베르크보다 42행 성서죠, 이게 보다 한 70여 년 앞서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최초의 금속 활자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세컨 밀레니엄의 가장 중요한 인벤션이다, 발명품이다고 해서 프린팅 레볼루션을 들 때 우리나라의 그 직지심 치료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보통 보면 다 구텐베르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그 14세기 중반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중반 때 뭐가 있었죠, 유럽에? 유럽 인구가 그 당시에 3분의 1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렇죠?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이 창궐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주니까 물자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죠. 그죠? 물자가 풍부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 소비지향적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의 공급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이제 여러 대학들이 설립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필사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요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 개혁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면죄부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국어로 된 성경, 그다음에 그 계몽주의 서적을 인쇄하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결국은 그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민간인도 다 인쇄를 갖다가 보유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자죠. 한자를 가지고 불경 혹은 뭐 유교 서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 백성들은 사실 이해도 못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고 체제 위주를 위해서만 쓰여졌고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위대한 세컨 밀레니엄에서 위대한 발명품으로서 프린팅 레볼루션을 말할 때 구텐베르크를 말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 보면은 이 세상에 없던 거를 발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엘리먼트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던 거지만 엘리먼트들을 하나의 실용적인 시스템화가 했다는데 아마 그 구텐베르크가 오늘날 그 인정받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몰드죠. 그 활자본을 찍을 수 있는 몰드를 갖다가 발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활자 자체를 갖다가 또 미케니컬 무버블 타입을 또 발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그 활자를 갖다 만들기 위한 알로이 조성을 또 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쇄를 하기 위한 잉크죠. 적절한 어떤 점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잉크를 갖다 발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갖다가 하나의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걸 양산화하고 그 경제적으로도 바이업을 한 그런 어떤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거에 아마 이 구텐베르크의 그 위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사담을 하면 이 구텐베르크는 사실은 굉장한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아마 그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소송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 패소를 했어요, 이분이. 패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발명한 인쇄기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유럽 전역에 그 인쇄기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텐베르크 이 개인은 굉장히 실패를 했고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당시 그 패소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제 인쇄술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로 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38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체스터 칼슨이라는 분인데, 여기 조그만 어떤 복사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복사 이미지지만 이게 38년 10월 22일 날 아스토리아라는 뉴욕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이게 최초로 우리가 건식 방식으로 어떤 복사를 한 최초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 체스터 칼슨이라는 분이 발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픽 아트를 갖다 좋아하고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칼텍에서 2년 만에 이제 화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신데요. 그 당시가 이제 대공황 시절이죠, 미국에. 그래서 화학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직장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매번 리젝트를 먹습니다. 직장을 못 잡고 있다가 그 벨랩이라는 곳에서 이제 직장을 조금 잡았는데, 거기서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파이어를 당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못 잡고 있다가 어떤 조그만 전자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였냐면 화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이제 특허의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특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리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느낀 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카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웹 프로세스인 거죠. 그런 값비싼 포토카피 하는 방식 혹은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오타가 있는지 보고 혹시 오타가 있으면 또 다시 타이핑을 하고 그런 식의 카피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뭔가 좀 값싸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자기 부엌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많이 읽었겠죠. 그 관련된. 그러면서 포토 컨덕티비티라는 어떤 발명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헝가리 물리학자인 여기 보시면 그 폴 셀런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그런 어떤 이론인데요.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로부터 요 조그마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명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기술을 일렉트로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전자 사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렉트로 포토그래피라고 했고 추후에 이게 이제 제로그래피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 의미가 이제 드라이 라이팅이죠. 그 동안에는 웹 라이팅이었는데 드라이 라이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펀더멘탈한 발명을 하면서 42년도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험난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커다란 그 기업들에서 이 기술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매번 한 20여 개 회사, 기라성 같은 회사들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다 거부를 당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여기 바텔 메모리얼 인스티튜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비영리 연구재단입니다. 이런 쪽에서 나중에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면 우리 로열티 서로 쉐어링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랙을 이제 겨우 하고요. 44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소스를 좀 투입하겠죠. 연구 개발을 조금 하면서 47년도에 이 회사는 또 이 할로이드라고 하는 정말 조그만 포토 페이퍼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이 머신을 만드는 계약 권리를 갖다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사실은 추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였죠, 예전에.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38년도에 처음 이 기술을 발명을 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일렉트로 포토그래피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카피어가 처음 출시된 게 59년이에요. 59년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21년이죠. 2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발명을 한 이후에 2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분이 어떤 변화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끈기 열정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커다란 운이 두 가지가 따랐죠. 사실은. 여기 있던 이 바테리아라는 이 기관에서 이 사인을 안 했으면 아마 사장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무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할로이드라고 하는 이 조그만 회사에다가 이 계약 권리를 갖다가 넘겨줬던 것도 정말 엄청난 운이었죠. 이 회사는 그 이후에 50년부터 59년까지 한 10년이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 10년 동안 그 회사가 올렸던 그 토탈 어닝을 갖다 수익을 100% 다 이 제품화하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회사의 사운을 걸고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5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카피어가 출시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사실. 그래서 이 체스터 칼슨이라는 분도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굉장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인생을 갖다가 여생을 잘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까 구텐베르크나 이 칼슨 이 두 사람 다 어떤 혁명적인 그런 어떤 발명을 하고 사회 변혁에 큰 기여를 했지만 삶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사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동차 엔진을 갖다 그려놨는데요. 엔진, 우리 프린터를 갖다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프린터 회사에서는. 왜 엔진이라고 그러면 엔진이 뭡니까? 내연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내연기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엔진이 작동하는데 이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대전, 노광, 현상, 전사, 정착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레이저 프린터 복사 뭐 프린팅을 하고 또는 카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단계가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레이저 프린터 이제 카트리지 교환하실 때 이렇게 열어보면 파란색 그 어떤 관 같은 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OPC라고 하는데 오게닉 포럴 컨덕터라고 하는데 여기 이 OPC를 갖다가 이 대전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대전 시키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대전을 시키고 그 LD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유 보통 한 780 나노짜리 에너지를 쏘면 여기 지금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노광이라는 거 부르고요. 거기에 아까 그 토너라고 하는 것들이 토너도 역시 마이너스로 여기서는 대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다 마이너스지만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플러스 부분, 이 노광된 부분에 이제 들러붙겠죠. 토너가. 이걸 이제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됐든 혹은 중간 전사 벨트를 통해 가지고 전사를 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종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후 불면은 다 날아가겠죠, 이미지가. 그래서 거의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 정착 퓨징 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이 관광체 드럼을 갖다 클리닝하고 정기적으로 다 이레이징 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여기 이제 PC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프린터 속에 LBP 컨트롤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0하고 1 그 빗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고요. 거기에 그 광학 레이저 스캐닝 유닛이 있는데 거기서 이 관광체 드럼에다가 여러분이 뭐 글자 혹은 그림을 이렇게 뿌려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잠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토너가 디벨로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사가 되고 정착이 되고 또 클리닝이 되고 이렇게 배지가 되는. 그래서 이 A 부분하고 B 부분을 좀 더 나눠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PC에서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작성을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PC에다가 보통 프린터 설치하실 때 프린터 드라이버를 깔 겁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를 가지고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바꿉니다. 이 이미지들을 프린터 언어로 바꾸고 그걸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해가지고 프린터에 있는 여러 가지 요새 유무선 커넥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의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 있는 그 컨트롤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itmap 이미지로 다시 변환을 해서 이 LSU를 통해 가지고 관광체 드럼에다가 뿌려주죠. 이미지를 잠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뒤쪽에 아까 그 OPC 드럼이라고 하는 관광체 드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차지를 갖다가 제너레이션 하는 레이어가 있고 위에 차지 트랜스퍼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한유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주면 이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에서 홀과 일렉트론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될까요? 홀이 표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또 접지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좀 그 전이 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의 대전을 띄고 있던 이 토너 입자들이 그 어떤 화상 영역이 되겠죠. 그 부분만 들러붙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레이저 프린터 혹은 카피어 쪽에 이제 그 어떤 화상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엔진하고 사실은 아까 수익의 원천이 이제 토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토너가 아까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죠, 지금 이 세트 내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킬 겁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그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토너 자체는. 그래서 각각 그 위치에서 나타내야 될 그런 요구 특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연구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사이클 상의 정착 스텝하고 여기 현상이라는 그 공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요구 특성들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토너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에서 엔진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토너에서의 그 특성을 갖다가 둘과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 이해하는 게 우선 첫 단계겠죠.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가 뭐 2개, 3개, 5개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관계거든요. 거기다 또 이 토너를 갖다가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너를 갖다가 그 어떤 설계하는 재료를 설계하는 단계하고 그걸 만드는 공정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 제어 인자들을 갖다 추출을 하고요. 이거 자체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을 때 이 실험을 한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의 그 실험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또 교호작용이죠. 서로 다른 것들끼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에서는 좋지만 저쪽 반대쪽에서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교호작용까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는 결국 통계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 아마 그런 기회가 되실 텐데 실험 계획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학 토너하고 분쇄 토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토너가 보시면은 이제 분쇄는 말 그대로죠. 분쇄하면 뭐 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홀련이라고 합니다. 익스트루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인그리디언트를 다 섞어서 홀련을 하고 기계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분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 덩어리부터 작은 덩어리까지 아마 사이즈가 쭉 있을 겁니다. 분포를 갖는데 그걸 갖다가 또 사이즈별로 분급을 합니다. 분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쓰는 거죠. 중압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에너지 줘서 막 부시는 거니까 굉장히 불균형하겠죠. 크기 자체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미지가 이렇게 해상도가 좋지는 않겠죠. 반면에 이제 중압 토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압을 합니다. 보통 그 에멀전 중압을 하든지 서스펜션 중압을 하는데 중압을 해가지고 레진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왁스라든지 안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넣습니다. 그 설계 디자인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소입경이 가능하고 균일한 분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유니폼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사실은 이 기술은 아까도 프린팅 기술 자체가 일본 회사들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까 그 HP랑 캐논이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HP라는 회사는 사실 엔진을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HP 프린터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 HP 프린터는 다 캐논이 만들어요. 100% 지금. 캐논에서 엔진을 다 가져와서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지금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HP가. 그런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압 토너 기술도 일본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록스라는 회사는 일본의 후지제록스하고 서로 기술과 특허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뭐 한 회사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 회사만 거의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다. 근데 삼성에서는 저희들이 채택한 그 중압 토너의 기술은 요겁니다. 에멀전, 그러니까 에멀전하고 애그리게이션 EA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한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화를 처음 성공시켰고 지금 오늘날 계속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멀전 중압을 통해서 우리가 레진, 그다음에 이제 안료, 뭐 왁스 이런 것들 통상 한 뭐 200나노 이하 사이즈를 다 만듭니다. 중간 재료를 만들고 우리가 응집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이즈를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탁에서 5.8 마이크론짜리 이런 입자를 만들고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 게 아마 이게 분쇄 토너죠. 컨벤셔널 토너가 이제 부신 분쇄 토너고 중압 토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즈며 쉐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구 특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엔진에 맞게, 시스템 맞게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중압 토너 방식을 써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압 토너가 아마 좋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압 토너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입경하고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은 양의 토너를 써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옵티컬 덴시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모량 자체가 얇은 어떤 레이어로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반면에 분쇄는 두꺼워야 되죠. 이게 두꺼우면은 종이하고 이제 뭐냐면 이 자체가 두꺼우면 이 수축률이나 녹을 때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가 이렇게 접힙니다. 그런 분량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화질도 가능하죠. 이렇게 유니폼 중압인 경우에 그다음 분쇄인 경우에 이렇게 고화질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압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부시는 게 아니고 중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코어쉘 구조도 지금 디자인을 하고 그 속에 왁스를 어디다 넣을까, 중앙에다 넣을까, 겉으로 꺼낼까, 또는 그 안료를 얼마나 넣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한 6마이크론 이하 되는 그런 알갱이 속에 디자인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도 하이텍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사이언스 하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걸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그로스, 굉장히 이렇게 사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런 아주 고글로스의 그 토너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분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칼라 게머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압 토너가 분쇄 대비해서 이 영역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그 색을 갖다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사라고 있었죠. 전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종이의 단면입니다. 종이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매끈하게 보이지만 그 단면을 보면 엄청나게 러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너 알갱이들이 분쇄 같은 경우에는 이 끝까지 여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상이 이런 이미지를 갖다 보이는데 반해서 중압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도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전사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분쇄하는 과정이 굉장한 에너지를 갖다 소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CO2 발생량도 굉장히 크겠죠. 반면에 중압 방식은 한 35% 이상 그 전기를 갖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프린팅에 대한 시장이며 간단한 기술 소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엔진하고 그 토너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기본 원리들 아마 굉장히 심오한 어려운 그런 어떤 기술 학문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항상 그 기본 원리하고 그 의미를 우선 이해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계속 어떤 융합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굉장히 무엇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테이블을 좀 제가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이라는 데서 한 4천여 명의 그 엔지니어들, 근데 이 엔지니어들은 기업체에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그 커리어를 갖다가 쌓고 있는 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랭킹 1번부터 9번까지 쭉 보시면 9개 중에 5개가 뭐냐면 소통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장 필요한 과목들이 뭐냐. 여기 보시면 테크니컬 라이팅이죠. 두 번째. 네 번째, 퍼블릭 스피킹. 여섯 번째는 working with individuals, working with groups. 그 다음에 talking with people. 다 이 소통에 관련된 게 9개 중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할 때. 근데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여기 확률하고 statistics가 있죠. probability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R&D 접근 방식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이학 공부를 하시면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확률하고 통계, 그 다음에 뭐 실험기획법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이건 뭐 기업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원가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굉장히 낡은 책입니다. 다 찢어져서 이제 테이블 붙였는데 요게 제가 88년도에 그 박사과정 들어가서 이제 과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서류를 받고 하는데 거기서 이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외국인이니까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입학했던 그 미국인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목을 보시면 Elements of Style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어떤 글씨체에 대한 책이겠죠.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요즘도 아마 여러분들 이거 사실 수 있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냐 혹은 영어를 네이티브 언어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어 문장을 쓸 때 그 스타일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국내 모 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분 미국에서 교수도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이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째로 다 외우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그 학생들한테도 계속 공부하라고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혹시 나중에 영어 문장을 쓰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저기 네. E.B. 화이트가 샬롯의 금일줄 저자일까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벌써 한 굉장히 오래됐죠. 88년도에 이 책을 받았는데, 그때도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의 경험을 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저를 통해서는 제 시행착오랑 실패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커리어 패스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구텐베르크하고 이제 칼슨이라는 두 역사 속의 인물들, 한 70여 년 전의 인물이고 또 500여 년 전의 인물이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부분도 제가 볼 때 요즘으로 치면 아마도 벤처 기업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벤처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 열정을 가지고 뭔가 달성을 했던 그런 분들이죠. 굉장히 그리고 어떤 그 변혁을 갖다가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들 그 스마트 혁명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잡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도 아마 이런 연장선에 계신 인물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앞으로도 아마 수도 없이, 그리고 그 텀이라는 거는 여기 500년, 70년 이렇게 텀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아마 앞으로는 20, 30년, 10년, 5년의 그런 인물들이 계속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정과 끈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이 다음 세상을 갖다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